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자동차 업계의 전설적인 경영인 리 아이어코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아이디어가 있어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아무 데도 갈 수가 없다. 좋은 생각이 있다고 해서 그 생각이 저절로 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뜻이 있다고 해서 항상 상대의 마음에 닿는 것도 아니지요. 전문가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시간, 지식인 미래를 세우다. 오늘은 유영만 교수님과 함께 사람을 움직이는 전달의 힘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교수님 지금 너무 핫한 책 전달자라는 책을 저도 지금 읽고 왔는데요. 네. 교수님 특히 전달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마음을 좀 이렇게 많이 넣으시고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집중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군가한테 뭔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어른이 돼서도 전달을 하고 그러면 저는 전달의 실패는 실패를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대학에 갔는데 대학에 가는 것도 우리 학생들한테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지식의 전달. 네네. 그 학교 가서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교수님들이 세 가지 부류가 있더라고요. 네. 첫째는요, 어려운 이야기를 무척 어렵게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네. 이게 두 번째가 제일 문제거든요. 쉬운 이야기를 아무도 못 알아듣게 횡설수설하면서 하는 그 황당한 전달자가 있고요. 네. 네. 세 번째가 각광받는 전달자입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전달하는 보기 드문 전달자가 있어요. 네, 오늘 저는 보기 드문 전달자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교수님께서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참 중요한데요. 우리가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도 얻게 되잖아요. 네. 근데 특히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보의 홍수화 시대라는 말을 하면서요. 그렇죠. 수많은 책도 있고 SNS 우리가 많은 정보를 듣게 되는데요. 너무 좋다. 참 느낌이 좋다 하는데 기억에 남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왜 그럴까요? 정보의 홍수라고 하기도 하고 또 요즘에 이제 전문 용어 AI 슬롯이라고 그래서 AI가 막 대량으로 쏟아내는 콘텐츠 쓰레기를 AI 슬롯, AI 쓰레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직접 겪어본 경험에 있는 스토리보다는 주로 남의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경험적 이야기여야 거기에 이제 체중이 실리고 사람들이 저게 진정성이 있고 이런 신뢰가 가는데 저거 누구 이야기야? 어디서 또 주워온 거 아니야? 어디서 또 AI가 만든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자꾸 컨텐츠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없어지니까 믿지 않게 되고 그런 걸 아무리 봐도 이제 그냥 머리로 들어갔다 머리로 나가버리고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정보는 범람하나 정보에 담겨져 있는 의미의 밀도는 엄청나게 떨어지니까 사람들한테 와닿지 않는 걸까, 안 와닿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수많은 정보는 있지만 마치 정보의 휘발성처럼 날아가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근데 우리가 많은 정보를 안다라면 그 정보를 가지고 나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누군가에게 그 정보가 전달이 돼야 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교수님은 어떻게 전달하는 것이 참 상대방에 잘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달의 능력, 전달에 관한 부분을 일단 저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사람들이 말 잘하고 싶잖아요. 근데 저는 말 잘하는 사람보다 잘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말 잘하는 사람은 화려한 언변과 수사학적 기교를 동원해 가지고 상대방을 한테 어떻게 하면 메시지를 잘 내 이야기가 먹히게 만들까. 그러니까 이제 화자 중심에 전달하는 사람 중심이 으로 전달 어떤 기법을 연구해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나쁜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현혹하게 만들고 그런 건 이제 말 잘하는 사람인데 뭐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말 잘하는 사람을 또 입담의 달인이라고 하죠. 근데 저는 잘 말하는 사람 이건 초점이 상대방한테 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내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잘 듣고 있는지. 그래서 이 사람은 말을 하기 전에 잘 들어요. 그래서 경청의 달인이에요. 그래서 비록 말투는 어눌하지만 상대방하고 이렇게 조화를 호흡을 맞춰가면서 내 이야기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판단해 볼 때 저랑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때 말을 또 살짝 바꿔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주로 이제 상대방에 초점을 두어서 저 사람이 내 이야기를 잘 받아들이는지 이해하는지 그러면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다 그러면 좀 더 이렇게 말을 바꾸고 이제 후자가 바로 잘 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잘 말하는 경청의 달인보다
자기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상대방한테 먹혀 들어가게 할 것인지 현란한 수사법을 동원해가지고 막 이야기를 속사포처럼 하는데 그렇게 입담의 달인도 필요하지만 저는 경청의 달인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아, 경청의 달인. 네. 잘 말하는 사람. 네. 결국 이 전달이라는 것은 나 중심이 아니라 이제 듣는 사람의 듣는 사람 입장에서 중심에, 네. 이제 말을 해야 된다라고 교수님 말씀하시는데요.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요, 관계라는 relationship이라는 단어가 좀 떠오르게 되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전달과 관계에 관한 이 상관관계 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전달을 잘하는데 관계라는 거 항상 전달은 그 상대방을 대상으로 대상을 전제로 하고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데 전달이 안 돼, 전달을 하는 경우는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달을 잘하는 사람들은 일단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일단 고객의 특성을 파악을 해요. 자, 예를 들면 제가 목사님 대상으로 전달을 할 때와 성도 대상으로 전달을 할 때와 그다음에 또 30대 여성 마케터들 대상으로 전달을 할 때 항상 이런 관계 속에서 전달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관계가 이제 잘 파악이 안 되고 그러면 예를 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밥맛이 있는 사람하고 밥맛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먹어봐야 알 수 있나요? 아니면 안 먹어봐도 알 수 있을까요? 안 먹어봐도 알 수 있을 것 어떻게 알 수 같아요.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의 투나 또 그 사람의 행동 네. 또 그 사람의 가치관을 표정. 통해서 표정. 네. 비언어적. 예. 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전달을 잘하는 사람들은 일단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의 자세, 태도, 표정 이런 거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로고스는 뭐냐면 전달을 잘하는 사람은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하는 사람. 이거는 전체 퍼센트 중에 10%밖에 안 된대요. 근데 전달을 잘하는 사람들은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내 이야기가 잘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 계속 파악하면서 감성적으로 설득을 잘하는 감성적 설득력이 있는 사람. 이게 30%나 된대요. 근데 진짜로 인간관계 속에서 전달을 잘하는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감성적으로 설득하는 사람도 아니고 60%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에토스라고 합니다. 즉 인간적 신뢰감. 네. 그 사람이 딱 봤을 때 그 사람의 신체성, 몸가짐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람만의 특유한 아우라 또는 뭐 카리스마 말로 설명하지 않는데 불구하고 그 사람의 이렇게 삶이 그 사람의 몸에서 이렇게 진면목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저는 진짜 전달에 가장 중요한 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교수님 지금 AI 시대이잖아요. 네. AI 시대의 전달력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그렇죠. AI는 저는 단적으로 얘기하면 AI는 배달하는 사람이고 사람은 전달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AI는 본인이 겪어본 경험이 없어요. AI가 눈물 흘리지 않아요. AI가 땀도 안 흘려요. AI가 네. 피도 안 흘리거든요. 이 전달에 세 가지 액체가 필요한데 땀과 눈물과 피. 피하고 눈물이 합쳐지면 뭐가 돼요? 피눈물. 피하고 땀이 합쳐지면 피땀. 예, 그러니까 전달을 잘하는 방법은 이 세 가지 액체가 필요한데 AI는 몸이 없고 본인이 겪어본 경험이 없어. 네. 그러니까 100% 다 남의 이야기거든요. 남의 이야기를 엄청나게 택배 업체처럼 배달을 하는데 그게 사람을 감탄하게 만들지만 사람을 눈물나게 감동시킬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AI 시대일수록 본인이 직접 겪어본 경험적 스토리를 가지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전달은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전달을 잘하게 되면은 그럼 관계도 더 깊어지기도 하고 오히려 전달을 잘못함으로써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만나자마자 꼬투리 잡는 사람들 있잖아요. 단점을 지적하고 지금 장점을 지적하고 칭찬해줘도 시간이 부족한데 어떤 사람 만나면 계속 단점이고 너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이렇게 야단치고 그러면 그 사람 만나기 싫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단점은 자 치우고 야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하냐 정말 너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그러면 그런 사람 만나고 싶지. 만나자마자 계속 헐뜯고 꼬투리 잡고 단점 지적하고 이런 사람 만나기 싫잖아요. 네. 네. 교수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 전달이 참 중요하고 전달을 잘함으로써 관계가 더 좋아지기도 하고 관계가 나빠지기도 하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의미 있는 말을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식에 대한 전달도 필요하지만 내 마음도 전달해야 되고 어떤 상황도 전달해야 되면 그렇죠. 또 누군가의 마음도 또 전달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의 모든 의사소통 전달이라는 이 단어로 이게 좀 직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교수님께 정말 아주 멋있고 굉장히 강의를 듣고 싶은 게요. 전달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네. 그리고 어떻게 전달을 하면은 실패하나, 이런 전달은 오히려 전달하지 않는 게 좋아, 아니 이렇게 전달하면 참 좋아 라는 이런 좋은 유용한 팁을 좀 강의로 네.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이용원 교수님의 특별한 강의, 어떻게 하면 전달 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강의로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달이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중요함을 잠깐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전달을 잘할지 이런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지 않고, 이렇게 전달하면 전달에 장렬히 전사한다, 뭐 전달에 실패하는 비결, 이런 걸 제가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자, 설명과 설득이 있는데요. 여러분, 설명하는 사람은 전달에 실패하고 설득하는 사람은 전달에 성공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지금은 우리가 없어졌지만 옛날에 우리 뱀 장사들이 뱀을 팔지 않고 뱀에 대한 자기의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팔거든요. 그래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발길이 안 떨어지게 만든 다음에 뱀을 사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뱀 장사는 자기 상품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상품에 담겨 있는 철학과 의미를 가지고 고객들을 설득하거든요. 자, 그래서 설명이 길어지면 의미가 이렇게 머리에 꽂히거든요. 의미가 머리에 꽂히는 걸 전문 용어로 골 때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미가 이렇게 심장에 꽂히면 의미심장해집니다. 여러분, 설명을 하는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자기가 겪어본 경험적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를 끌어다가 자꾸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길어지면 설명을 듣는 사람들은 세상을 보는 눈이 없어지거든요. 이걸 실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계속 들으면 실명당합니다. 그런데 설득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행동하거든요. 자, 거꾸로 사람을 행동하게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요, 감동시키면 됩니다. 그럼 감동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겪어본 경험적 스토리를 가지고 설득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설명하면 실패하고 설득하면 여러분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여러분의 메시지가 사람들한테 임팩트 있게 전달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선전과 선동의 차이입니다. 앞에 거하고 이제 비슷한데, 선전하는 사람은 실패하고 선동가 스타일로 이야기하면 성공합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빌 게이츠하고 스티브 잡스가 대학 졸업식 축사에 가서 연설을 했어요. 자, 여러분, 직감적으로 빌 게이츠 연설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 연설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스티브 잡스 연설이 훨씬 더 재밌어요. 빌 게이츠도 똑같이 졸업식 축사에 가서 연설을 했고 스티브 잡스 연설했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보니까 그 듣는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빌 게이츠는 죄송하지만 선전을 합니다. 그리고 모범생 스타일로 계몽을 합니다. 그래서 옳은 이야기를 하는데 듣고 나면 이해는 가는데, 그래 너나 잘해, 이런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스티브 잡스는 자기가 겪어본 인생의 경험적 스토리를 이야기합니다. 나 사생아였다. 나 대학을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뒀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방황했던 이런 모험생 스토리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선동가 스타일로 사람들의 마음을 막 휘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감동을 받는 거고,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고, 빌 게이츠는 죄송하지만 자기 이야기도 섞여 있지만 주로 남의 이야기, 사회적으로 옳은, 올바른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맞는 이야기 같지만 가슴에 와닿지 않고, 스티브 잡스는 가슴에 와닿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는요, 상식과 양식의 차이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양식에 호소하면 전달에 실패하고 상식을 어루만져주면 전달에 성공합니다. 자, 여러분, 참고로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있는데 경제와 사회 이런 책을 썼어요. 근데 제가 읽어봤는데 읽지 못하겠더라고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막스 베버 추종자들 몇 사람만 읽는 양식에 호소하는 난해한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집어다가 미국의 사회학자 조지 리처라는 사람이 맥도날라이제이션, 맥도날드화 이런 책을 썼어요. 근데 그건 대중적인 설득력을 가져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자, 여러분, 베스트셀러는 서가에 꽂혀 있습니까? 매대에 누워 있습니까? 네,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는 책들은 다 상식을 어루만져 주지 고급 양식 코스에 나오는 그런 어려운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네 번째는요, 맥락과 이제 탈맥락인데 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아침 7시 반에 조찬 강연을 갔는데 7시 반부터 9시까지 제가 90분 강의를 해야 되는데 7시 27분에
3분 스피치라는 국회의원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날 때 이 조짐이 좀 불길해 보였습니다. 와, 이분이 3분 스피치를 해야 되는데 몇 분 스피치를 했는지 아십니까? 30분을 하셨습니다. 자, 이분이 30분 스피치 하는 동안 청중들이 막 재밌어하고 열광을 하고 막 반응을 보여줬을까요? 예, 욕을 안 해서 그렇지 왜 빨리 안 내려오냐, 너 지금 여기가 네가 주연이냐, 조연인데 왜 자꾸 주연 행사를 하느냐. 이렇게 전달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맥락적 사유를 하지 않고 이렇게 메시지를 던졌을 때 막 재밌어하면 그쪽으로 계속 가면 되고요, 썰렁하면 메시지를 바로 접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본대로 강의를 하지 않고 자기가 짜여진 각본대로 안 먹힐 때는 플랜 B를 꺼내가지고 그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거꾸로 얘기하면 전달에 성공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번째는요, 머리의 언어를 쓰면 전달에 실패하고 몸의 언어를 쓰면 전달에 성공합니다. 자, 머리의 언어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 친구야, 나 퇴근해서 벌써 집에 와버렸는데 이건 친구한테 가겠다는 건가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야, 친구야, 어딘데? 예, 이거는 가겠다는 거거든요. 자, 머리의 언어는 상대방이 무슨 말 하는지 관계없이 자기가 미리 준비한 언어를 상대방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통돼 버리는 거고, 몸의 언어는 잘 들어봐. 아, 저 친구가 저런 아픔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 상황에 맞게끔 조율해가지고 협력해서 상호작용해가지고 언어를 만들어내거든요. 자, 그러니까 대체로 머리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관념적이고 겪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몸의 언어를 가진 사람들은 어눌하지만 자기가 직접 겪어본 경험을 언어로 번역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일례로 시어머니가 아프면 머리가 아프고, 그죠? 친정엄마가 아프면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네, 이게 머리가 아프다는 얘기는 나하고 관계가 없을 때 머리가 아픈 거고요. 친정엄마가 아프면 가슴이 아프잖아요. 나의 엄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몸의 언어인 거고, 가슴이 아플 때 발동하는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머리의 언어를 쓰면 장렬히 실패하고 몸의 언어를 쓰면 성공한다는 걸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전달하면 전달에 실패한다를 거꾸로 뒤집으면 전달을 잘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이제 긍정 화법을 써가지고 이렇게 전달하면 누구나 감동받을 수 있다는 걸 제가 몇 가지 한번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전달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역발상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한각 생각에 물구나무를 써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정반대로 생각을 해요. 자, 예를 들면 제가 2012년도에 사하라 사막에 가서 울트라 마라톤을 뛰다가 6박 7일 동안 250km를 뛰는 거거든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가서 뛰는데 제가 안타깝게 3일째 되는 날 120km 지점에서 탈진 상태가 와가지고 레이스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고민하다가 이런 세계적인 명언을 남기고 왔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이런 말을 믿고 계시죠?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를 믿고 한계에 도전하다가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걸 제가 몸으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역발상으로 새로운 메시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이런 말을 절대로 쓰지 마라. 자, 여러분, 제가 이거 여러 번 써보니까 사람들이 빵 터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왜 빵 터지냐면 내가 믿고 있는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가 철칙 금언이었었는데 그걸 몸으로 겪어보니까 그 명언을 믿고 뛰다가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걸 제가 몸으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역발상으로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이런 말을 절대로 쓰지 마라. 제가 세계 최초로 남긴 명언입니다. 이렇게 전달을 잘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통념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당연함을 부정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함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전달을 잘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선풍기에는 꼭 날개가 있어야 될까? 지금 보니까 다이슨 선풍기에서 날개 없는 선풍기가 나온 게 지금 당연하잖아요. 근데 당연함을 부정하지 않은, 즉 다이슨 이전에는 모든 선풍기가 다 날개가 있었는데 다이슨이 세계 최초로 여기다 질문을 던진 거예요. 왜 꼭 선풍기에 날개가 있어야 돼? 그래서 날개 없는 선풍기가 세계 최초로 나왔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는 어썸프션, 가정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선풍기에는 날개가 있다. 자, 그러면 뭐뭐에는 뭐뭐가 있다를 부정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음식점에 가면 메뉴를 가지고 주문하죠. 자, 음식점에는 메뉴가 있다. 이걸 없애버리세요. 자, 그러면 메뉴 없는 음식점이 탄생하잖아요. 그러면 그날 주방장이 들어오시는 고객님들 표정을 보고, 아, 이분들한테 오늘은 냉면을 만들어줘야겠다. 그러니까 메뉴
선택할 고민 없이 들어가면 주방장이 알아서 만들어주는 이런 식당이라는 컨셉이 새롭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당연함을 부정하는 질문에서 저는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달을 잘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 은유법을 잘 쓰는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강의할 때 결혼은 양파입니다 그랬더니 왜 양파냐고 물어봤더니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까도 새로운 게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까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이라는 게 추상명사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이 뭐냐 그러면 독서가 뭐냐, 사랑이 뭐냐, 행복이 뭐냐, 그러면 다 추상명사인데 전달에 실패하는 사람은 이걸 추상적으로 전달을 하고요. 전달을 잘하는 사람들은 앞에 있는 추상명사를 보통명사로 바꿉니다. 자, 결혼은 양파. 결혼이 추상명사잖아요. 보통명사 양파는 만질 수 있고 관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상이 구체적으로 의미가 뚝 떨어져. 공통점을 찾아내는 사유법이 은유법인데 정말 전달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은유법이거든요. 세계 최고의 은유를 잘하는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아시죠? 예, 비유를 너무나 잘 쓰십니다. 그러니까 비유법을 잘 쓰실 때 이 전달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전달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엉뚱한 걸 이렇게 연결시켜. 예를 들면 비만은 비무장지대다. 여러분 이해가 안 가시죠? 왜 비만이 비무장지대일까요? 예, 뱃살은 상반신과 하반신에 걸쳐 있는 무책임한 비무장지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빵 터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엉뚱한 것들의 관계 속에서 닮은 점을 찾아서 그것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달을 하면 사람들이 전달을 잘하는 걸로 이렇게 평가를 받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전달을 잘하는 사람들 한 가지 비결을 좀 추가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한 끗발 차이를 잘 설명을 해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사고와 사건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고는요, 여러분이 길에는 반려견한테 물리면 사고 당한 거예요. 근데 오늘 제 강의 들으시고 끝나고 나서 가서 개를 가서 물으세요. 그러면 그건 사건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사건과 사고의 차이를 추상적으로 설명하면 전달에 실패하지만 이렇게 우리 일상적인 경험적 사례에 비춰서 한 번 들으면 영원히 까먹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건 속에는 사연이 숨어 있습니다. 그 사연을 파고 들어가면 놀라운 사유가 자라고 사고 당하면 생각이 바뀌잖아요. 사고가. 그죠? 자, 이렇게 사건과 사고의 차이점 딱 들으면 그 한 끗발 차이인데 그 차이가 미묘하면서도 아주 적나라하게 설명이 되잖아요. 네, 이렇게 자, 전달에 실패하는 비결, 그 다음에 전달에 성공하는 비결을 잘 알아두시면 여러분은 사회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전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너무 좋은 강의 정말 이제 들었는데요. 교수님 강의 중에 삶이 메시지다. 이 부분이 저는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감정이 있다 보니까 자꾸 실패를 하다 보면 역발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작아지게 되는 경우도 그렇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힘을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이런 부분에서 힘을 좀 얻을 수 있도록 조금 더 말씀해 주세요. 네, 실패라는 거를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해 보면 김현수 소설가 책에 나오는 거 제가 기억이 나는데 아이가 게임을 하다가 이렇게 fail이라는 단어가 떴어요. 실패. fail이 뭐냐 그랬더니 아들이 실패라는 뜻이잖아. 그랬더니 이제 아빠가 다시 물어봤어요. 야, 그러면 실패가 뭐냐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아빠, 다시 하라는 거잖아. 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실패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다시 하라는 거잖아. 근데 어른들은 실패를 하면 좌절, 절망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실패 해석을 우리는 배워야 되거든요. 네. 다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돼지도요, 목뼈 구조상 이렇게 15도 이상 목을 못 들거든요. 그렇죠. 예, 돼지가 하늘 쳐다보는 돼지 보셨나요? 아니요. 돼지는 하늘을 볼 수 없어요. 예, 근데 돼지가 하늘을 보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 자빠지면 되거든요. 이렇게 걷다가. 네. 네. 돼지가 자빠지면 하늘을 볼 수 있구나. 그러니까 돼지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네네. 하늘을 보는 방법은 자빠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실패는 좌절, 절망해서 덮어둬야 될 게 아니라 우리는 적극적으로 실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단 조건은 어제와 다른 실패를 경험해야 되거든요. 실패조차도 삶의 한 부분으로서 맞습니다. 네. 네, 또 나를 만들어가는 또 나의 삶을 또 메시지로 만들어가는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올해 브랜드상을 받으셨어요. 네. 정말 2025년도 올해 브랜드상으로 우리 교수님께서 선정이 되셨는데요. 우리 교수님에게서의 이번에 이 상이 좀 나에게 특별하게 다가왔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은 제가 이제 한양대학교 유영만 교수로 브랜드 대상을 받은 게 아니라 네. 지식생태학자 유영만으로 제가 상을 받았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지식생태학자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도 이제 궁금해하고 그러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유학 갔다가 삼성에 근무할 때 지식 경영, 즉 지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해가지고 시스템에다 지식을 넣는 뭐 그런 발상으로 이제 기업에서 많이 했었는데 제가 보니까 지식과 경영은 김건모 노래 중에 잘못된 만남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을 떼가지고 시스템에다 저장할 수 없거든요. 엄마가 김치 담그는 노하우를 매뉴얼로 만들어가지고 딸내미 시집갈 때 여기 문서에다가 김치 담그는 노하우를 주면 딸내미가 요걸 가지고 가서 그대로 시집가서 김치를 담그면 김치 맛이 그대로 날까요? 아니죠. 엄마 그 맛의 차이를 무슨 맛의 차이라고 그러죠? 손맛의 차이. 네. 그러니까 손맛은 직접 전달할 수 없거든요. 문서로 만들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어요. 그건 엄마하고 장기간 합숙 훈련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식 경영이라는 게 지식을 뽑아가지고 시스템에다 저장하래. 저장해가지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빛의 속도를 공유하라는 건데 저는 그게 잘못된 발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식 생태학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네. 아, 우리가 원하는 답들이 다 생태계에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태계 자연으로 점점 멀어지잖아요. 이제 지식 생태학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하우스 배추가 있고 노지 배추가 있어요. 네. 어떤 배추로 김치를 담그면 더 맛있을까요? 노지 배추. 왜 그럴까요? 자연에서 그렇죠. 자연스럽게. 하우스 배추는 비닐하우스가 날아가면 얼어 죽어요, 걔네들은. 예? 근데 노지 배추는 비바람 천둥번개 맞고 놀라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죠. 근데 아이는 그러면 하우스 배추로 아이를 기르나요? 노지 배추로 아이를 기르는 학부모가 많을까요? 하우스 배추를 기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비닐하우스 날아가면 얼어 죽고 조그만 실은 거 역경해도 다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러면 아이를 노지 배추로 길러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자연에서 배우는 교육의 어떤 원리거든요. 이런 거를 제가 계속 뽑아가지고 지식 생태학자라는 브랜딩을 30년 전에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고, 그리고 물론 제가 겨울에는 또 지식 동태학자로 바뀌거든요. 그런데 30년 만에 제가 소비자 100만 명 대상 설문조사 해가지고 지식 생태학자를 세상에 이제 알아주기 시작한 거고, 그 이제 제가 한국에서 지식 생태학자라는 이제 휴먼 브랜딩을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휴먼 브랜딩은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전달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한 개인의 자기다움을 세상에 알리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달은 말씀드렸지만 테크닉의 문제가 아니라 삶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이유도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을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구인지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실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호명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제가 저 작가님한테 호명 받아 갖고 왔잖아요. 잘못 걸려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아무튼 이렇게 호명을 받으려면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 세상에 많이 알려져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막 거짓말 쳐가지고 사기쳐서 알리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삶의 진솔한 스토리, 그 사람을 대변할 수 있는 어떤 키워드 이런 걸 중심으로 세상에 알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의 휴먼 브랜드를 지식 생태학자로 만든 거고 그걸 이제 세상에 알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식 생태학자 유영만이라는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책도 엄청나게 100권 이상 쓰게 되고 도대체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를 이제 세상에서 이렇게 조금씩 알아주기 시작해서 네. 오늘 여기 교육 TV까지 이렇게 잡혀서 온 거죠. 교수님께서는 지식 생태학자로서 또 이렇게 자신의 자기다움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잖아요. 네. 근데 교수님 강의를 듣다 보면은 그러면 나도 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 나다움을 나도 전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교수님하고 이렇게 비교해 볼 때 나는 그렇게 특별한 구속도 없는데 나에게 있어서 브랜딩할 게 뭐가 있을까? 또 나는 뭐 어떻게 또 브랜딩하고 나다움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나? 네. 나는 뭐 내세울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좀 이렇게 격려와 네. 사람들은 저는 저마다 n분의 1의 재능을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예? 그러니까 어느 목욕탕 간판에 이런 말이 써 있잖아요. 사람은 다 때가 있는 법이다. 때가 되면 아이들의 재능에 꽃이 피거든요. 네. 재능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본인이 그걸 부정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왜 재능을 못 찾냐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꾸 남하고 비교를 해요. 자, 예를 들면 제가 동물학교에 토끼하고 오리를 입학시켰어요. 그래서 첫날 교과목은 수영학인데 수영을 잘하는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은 토끼일까요? 오리일까요? 오리죠. 오리잖아요. 그러면
토끼 엄마가 바로 비교를 합니다. 오리하고. 야, 옆집에 오리는 저렇게 수영을 잘하는데 너는 바보 아니냐고. 그래서 토끼를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막 수영학원 20개를 보내고 그래서 안 돼가지고 토끼를 여름방학 때 괌으로 저기 수영학원 갔다 왔어요. 특수 과외 받으러 갔다 왔어요. 거기 토끼 수영 배우다 죽을 뻔했어요. 누구 때문에 죽을 뻔했냐면 엄마 때문에, 학부모 때문에. 네. 근데 갔다 왔는데 눈 오는 날 산등성에 올라가는 교과목이 새로 생겼어요. 누가 제일 신날까요? 토끼요. 그러면 누가 제일 스트레스 받아요? 오리요. 오리는 눈 오는 날 산등성에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오리 엄마가 토끼하고 비교해서 또 오리를 막 학원도 보내고 그래서 안 돼가지고 이제 겨울방학 때 알래스카로 빙벽 타기 오리 데리고 특수 과외 받으러 갔다 왔어요. 거기 오리 빙벽 타다가 물갈치 찢어지고 관절염 동상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네. 예, 죄송하지만 엄마 때문에 오리는 산에 올라갈 필요가 없는 아이를 불필요한 능력을 아이한테 가르쳐. 토끼는 왜 수영을 해? 산에서 재미나게 사는 애를 데려다가. 그러니까 저마다 다 재능이 있어요. 네.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재능을 눈여겨보고 기다려줘야 돼요. 찾아봐야 돼요. 다 재능에 꽃이 핍니다. 네. 그러니까 목욕탕 간판에 때가 있는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아이는 봄에 꽃이 핍니다. 어떤 아이는 겨울에 꽃이 펴. 그런데 봄에 꽃이 핀 아이를, 겨울에 꽃이 핀 아이를 데려다가 비교를 해가지고 얘를 속성 학원에 보내가지고 봄에 꽃이 펴버려. 꽃이 피면 바로 시들어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나만의 자기다움을 찾는 강력한 방법은 책상에서 알 수 없어요. 직접 해봐야 됩니다. 해봐서 5시간이 5분처럼 느껴지고 몰입이 되고 재미있고 신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고 내가 하면 행복하고 재미있고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는 일들은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책상에서 알 수 없어요. 해봐야 돼. 그러니까 해보면 이제 이게 내가 하면 재미없는 일이구나. 예,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생각했던 것들이 걱정하고 두렵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가서 해보니까 나를 감동시키고 나 스스로를 재미나게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데 그걸 자꾸 다른 애하고 비교를 하니까 비교하면 아이는 비참해집니다. 네. 자연의 법에서 모든 동물들이 토끼가 오리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다리 짧은 오리가 학을 보고 내 다리는 왜 짧은지 슬퍼하지 않아요. 다 자연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저마다의 재능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사는데 오로지 인간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남하고 비교를 해. 그러니까 이제 그게 넘버원 싸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자기다움 휴먼 브랜딩은 온리원이에요. 넘버원은 뭐냐면요. 100m를 10명에서 출발해. 10명이 막 경쟁을 하면 1등을 해. 1등은 영원히 1등이 될까요? 아니죠. 예, 또 경쟁자가 나타나요. 예. 그런데 온리원은 360도 방향으로 뛰는 거야. 100m를. 그러면 누가 경쟁 상대냐면 어제의 나가 경쟁 상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보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전보다 잘해야 돼요. 네. 예, 오늘 박사님 너무 감동받으시는 것 네, 같아요. 너무 감동을 받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넘버원 싸움을 하니까 비참해지고 1등 해도 불안하고 네. 예? 심리적으로 행복하지도 않아요. 네. 근데 온리원 싸움을 하면 대체 불가능한 겁니다. 네. 인간 유형만의 강의, 제 강의 자료 다 줘요. 사람들 달라고 그러면 다 줘도 저하고 똑같이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 삶을 섞어서 저만의 컬러로 저만의 색깔 있게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 방송을 듣는 모든 아이들, 학부모님들 다 마찬가지. 제가 보기에 재능이 다 있어요. 예? 네. 그 재능을 죽이는 주범은 학부모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학부모가 부모가 되는 유일한 비결은 학을 떼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네. 교수님의 강의를 계속 듣다 보면은 굉장히 네. 감동도 되고 네. 그리고 때로는 굉장히 많이 웃고 하지만 한쪽 가슴에는 좀 아픔도 오면서 맞다. 그렇죠. 이제 재미있게 해드리면서도 뒤통수를 쳐가지고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깨달음도 주고 예? 네. 재미와 의미를 두 가지를 다 심어야 전달에 성공하는 거거든요. 네. 재미는 있는데 의미가 없거나 의미는 있는데 재미가 없거나 그러면 둘 다 전달에 실패하는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사고가 네. 이런 실패까지도 이제 내가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사고의 힘을 기르고 또 자기 다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또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네, 좀 맞습니다.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나답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버리고 또한 내가 무엇을 길러야 될까요?
예를 들면 가급적 자꾸 이제 말씀드렸듯이 남하고 비교하고 네. 남의 이야기, 그다음에 AI가 던져준 답을 가지고 전달하면 그런 거는 좀 가급적 버리시고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불확실하지만 내 몸을 던져서 내 몸이 현장과 만나서 부딪혀본 마주침이 경험이 많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주침이 있어야 깨우침이 일어나고 가르침도 이렇게 침이 이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침 흘리지 말고 그런 침을 맞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주치려면 어떻게 되냐면 나가야 돼요. 나가서 부딪혀보고 경험해야 되거든요. 네. 이 AI 시대에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게 감각적 경험이거든요. 감각적 경험이 뭐냐면요. 접촉을 해야 돼요. 자연과 접촉하고 책과 접촉하고 사람과 접촉해야 되는데 접촉을 하지 않고 다 접속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아, 네. 우리 사모님들도 한 3시간 이야기한 다음에 중요한 건 만나서 얘기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자연과 만나지도 않고 저 낯선 환경과 만나지도 않고 계속 다 GPT한테 물어보고 AI한테 물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몸의 경험이 자극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오감각이 다 퇴화돼 있어요. 네. 봄이 오는지 여름이 오는지 이제 그걸 감각할 수 있는 몸의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걸 GPT한테 물어야 지금 봄이냐 여름이냐. 어떤 사람은 내 꿈도 물어봐요. GPT가 내 꿈이 뭐냐. 정말 한심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AI에 계속 의존할수록 I만도 못한 이런 AI가 아이가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제 교수님 말씀처럼 좀 적극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좀 도전하고 네. 접촉하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네. 여전히 그냥 이 자리에만 머물고 싶어하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립한 대학이 2개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걱정대학교가 있어요. 걱정대학교 부정학과 자포자기 전공. 응? 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앉아서 계속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 티벳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응? 그러니까 걱정을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통계적으로 4%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 96%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걱정해도 어쩔 수 없이 안 돼. 그걸 붙잡고 계속 걱정을 하잖아요. 네. 걱정대학교는 제가 아마도라는 섬에다가 만들었어요. 아마도가 섬이에요. 네. 그 옆에 이제 그로메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학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대학이 이제 드리대학교 저질러학과 뒷수습 전공이라고. 이 드리대학교 저질러학과 뒷수습 전공은 이제 부속 고등학교도 있어요. 아님 말고라는 고등학교를 나와야 돼요. 아니 말고. 네. 네. 중학교는 들이대는 중. 들이대는 중. 초등학교는 애당초. 해당초. 네. 그다음에 유치원은 동심원 이런 거를. 동심원. 네. 그래서 아무튼 세상은 앉아서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가서 들이대고 저지르고 안 되면 다시 하고 뭐 안 알아주면 아님 말고 그리고 뭐 자기 대로 다시 한번 하고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들 나가서 뭔가 한계에 불가능에 이렇게 도전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또 다시 해보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나간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또 나의 생각과 나의 삶도 바뀌어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인간관계는 저의 인간 유형만이 만난 인간 관계가 만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관계 속에 인간이 있잖아요. 인간 관계를 보면 그럼 앞에 있는 인간은 누가 만드냐면 뒤에 있는 관계가 만들거든요. 네. 제가 이렇게 성격이 착하고 온순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성격이 더러워진 이유는 제가 더러운 인간을 많이 만나가 이렇게 더러워진 거거든요. 이렇게 박사님처럼 이렇게 좋은 사람, 깨끗한 사람을 만나면 저도 인간이 깨끗해지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서 사람이 바뀌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나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네. 이렇게 우리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나의 삶도 변하게 되고 좋은 책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의 삶이 좀 바뀌고 또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에 대해서 또 나의 삶이 바뀌는 데 있어서 서로에게 있어서의 이제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전달이 또 이 마지막 좀 정리되는 이 단어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용기 있는 말을 전달을 잘하는 데 있어서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라는 부분에서 말씀해 주세요. 네. 이제 시종일관 말씀을 드렸듯이 세상에서 이제 내 삶에 위기가 오는 경우는 언제냐면 혹시 우리 박사님 여행을 떠나기 전날 다리가 떨려서 심장이 뛰세요. 저는 심장이 떨리는데. 월요일 날 학교 가실 때는 예를 들면 어디 회사 갈 때는 다리가 떨리잖아요. 예, 다리가 떨린다는 얘기는 인생이 끝나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 날이 며칠 안 남았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사람은 적시에 죽지 않고 불시에 죽습니다. 예? 오늘 제 강의가 너무 감동적이게 듣다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다리 떨지 말고 심장 뛰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심장 뛰는 마음으로 살아본 사람들의 스토리는 재밌어요. 전달력도 있고. 오늘 교수님 너무 재밌었어요. 예, 근데 다리 떨면서 억지로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재미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나이가 몇 살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리 떨지 말고 심장 뛰는 마음으로 재미있게 살다 보면 그 살았던 스토리가 이제 전달의 중요한 재료가 되고 그런 스토리가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하루도 가장 일상적이고 정말 재미없는 하루, 다리 떠는 하루를 보낼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서도 스스로 재미를 찾아가고 또 그 안에서도 다양한 생각을 함으로써 스스로에게 참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교수님의 아주 특별한 강의, 재밌는 강의, 그렇지만 마음 한구석에 깊은 울림이 있는 강의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유영만 교수님과 전달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결국 사람의 마음에 닿는 말은 삶의 무게와 자기 언어에서 나온다는 교수님의 말씀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부터 내 경험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요. 나만의 언어로 표현해보면 어떨까요? 전문가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시간, 지식인 미래를 세우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